얘들아, 지난 시간에 숙제 낸 거 있지? 응? 너 웃었어? 안 해왔지, 이놈 시계? 왜 웃어? 안 해. 자랑이다, 이 시끼야. 너는 수업 못 들었는데 풀어왔어? 이런 이 나쁜 놈들. 좋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너는 해왔다 그랬지? 틀린 게 좀 많지? 다음 시간에는 가능하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다 받고 넘어갈 테니까 풀어서 채점하고 오세요. 만약에 안 풀어왔으면은 풀어온 사람이 질문하게 될 거야. 그 사람 위주로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안 풀어오면 손해겠지? 풀어서 틀린 거 위주로만 질문하고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했어? 너는 풀어와도 질문을 안 하잖아요. 응. 지난번에 내가 쫓아가서 확인하기 전에 질문 안 했잖아요. 그럼 손해니까 꼭 질문하세요. 오케이? 너도 조용히, 쟤는 조용하지만 질문할 건 해. 저 새끼는 숙제를 안 해와서 문제고. 왜 학원을 잘해오는데 왜 띄엄띄엄 안 해오지? 엄마한테 이른다? 맨날 말은 죄송하다 그러면서 뭐 고쳐지는 게 있어야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음 주에 지난 시간에 했던 숙제하고 이번 시간에 또 숙제 나갑니다. 오케이? 특히 지난 시간에 숙제량이 좀 많았어요. 문제 푸는 게. 그거 틀린 거 위주로 질문 받을 거니까 반드시 해와야 돼. 알겠어? 오늘은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한마디로 주기율표. 너네 지난번에 선생님이 주기율표 외우라고 내준 거 있지? 응?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주기율표에서는. 그거 20번까지 딱 외워놓고 시작해야 뭐가 되든 됩니다. 알겠어? 외웠어? 외웠어? 네. 다 외웠어? 20번까지? 한번 외워봐. 20번까지. 또 20분까지. 외웠다며. 지금 20번까지 외웠냐고 물었을 때 외웠다 그랬잖아. 아, 네. 외워보라고. 시작. 수소, 리튬. 헬륨 어디 갔어 이 새끼야? 애들이 비웃잖아. 아니 1번부터 계속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1번 다음에 3번으로 건너뛰었어. 번호 순서대로. 수소, 리튬. 헬륨. 헬륨. 지금 어설프게 외워봤어. 큰일 났다. 안 외운 거 티가 그러면서 구라를 쳐. 엄마한테 이건 읽을 거야. 엄마한테 읽을 거야. 여기서는 안 외우면 틀리는 거고 암기를 했으면 맞는 거야. 이게 기본적이고 그 정도까지 수준에만 70점?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건 70점. 그 다음 그거 가지고 이제 말을 요리조리 바꿔서 나온다고. 여기까지는 중간고사 범위야. 주기율표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라고. 너네 대단원 1단원이 중간고사 범위야. 오케이? 대단원 1단원이야. 너네는 6개 단원이니까 1.5 정도까지 나올 거야. 자, 원소와 주기율표 나오는데, 자, 원소는 우리 118가지인 거 알고 있죠? 몇 가지? 지금 7주기가 딱 완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책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몇 쪽이지? 65쪽?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딱 맨 끝에 보면 118번까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에 118번이 딱 완성이 됐어. 현재 7주기가 딱 채워져 있다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118번까지 있지? 거기는 하얀 거로 표시된 거는 그때는 이 표가 만들어질 당시, 즉 니네들 교과서가 완성될 당시는, 검증이 될 당시는 아직 후보자에 불과했다가 몇 년 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정식 인정돼서 원소로 인정을 받은 거야. 그래서 7주기가 딱 참 118개의 원소가 현재까지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원소 118가지. 크게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합니다. 뭐와 뭐로 분류한다?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를 합니다. 내가 다음 페이지에 크게 요거 나한테 다음 페이지 니네들 요거에서 봤을 때 금속은 왼쪽은 금속이야. 뭐라고? 왼쪽 금속. 즉 대충 이렇게 비껴 내려가면 금속이 되고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비금속이 됩니다. 이 금속과 비금속을 나눌 때 18쪽은 비금속으로 쳐줍니다. 나중에 비금속 성을 얘기할 땐 18쪽은 얘기하면 안 돼 또. 다시 한번 왼쪽은 뭐? 금속. 또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세지는 거야. 오른쪽은 비금속이 있어. 단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면 수소 이 새끼. 수소는 왼쪽에 있어. 하지만 비금속이야. 다시 한번 수소는 어느 쪽에 있지만?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이야.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눕니다. 크게.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 다시 돌아와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구분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아마 얘가 아닐까. 주기율표상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금속과 비금속. 금속 대부분은 거의 다 고체입니다. 하나가 예외가 있어. 액체 수소. 하나가 예외가 액체 금속인 수은. 뭐라고? 금속은 대부분 고체인데 수은 있죠? 너는 수은 본 적 있나? 온도계? 수은 온도계. 요즘 수은 온도계 그것도 위험하다고 안 써요. 왜냐면 수은이 신경 독이야. 우리 신경을 파괴하는 독성이야. 근데 급성으로 작용 안 하고 서서히 작용해서 요즘은 수은을 가능하면 안 쓰는 쪽으로 가요. 물론 진시황제는 오래 살겠다고 저거 마셨대. 정기적으로. 그래서 일찍 죽었나 봐. 무덤에다가 저 수은을 잔뜩 집어넣었다며. 진시황이. 하여튼 수은을 빼고는 대부분 금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금속은 거의 대부분 고체 분말 형식 아니면 기체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입니다. 단 예외가 있어. 브로민이라는 애가 있어. BR 브로민. 얘가 액체야. 자, 예외가 몇 개씩 나왔어? 예외는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놈입니다. 금속 중에 누구? 수은. 비금속 중에 누구? 브로민. 저 17쪽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 금속의 특성. 첫째, 금속 광택이 있다. 뭐가 있다? 금속 광택. 금속 광택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색이 어때? 반짝반짝하지? 금속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하는 광택이 존재를 해요. 그걸 뭐라 그래? 금속 광택이라고 해. 그 다음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좋습니다. 즉 열과 전기를 잘 합니다. 셋째, 부서지지 않고 휜 수가 있어. 어떨 수가 있다고? 휜다. 모양이 변한다. 부서지지 않고 찌그러지거나 모양만 변한다. 그래서 금속을 두들기면 어떻게 해? 얇게 펴지고 모양을 바꿀 수가 있죠? 너네 단지 만들고 이런 거 다 어떻게 만들었어 옛날에는?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었잖아. 힘을 가하면 모양을 변할 수가 있다. 얇게 펼 수가 있다. 그리고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 존재를 하니까 양이온이 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이온이 되는 게 답입니다.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이니까 전자가 여유가 있거든? 버리면은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비금속은 딱 그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금속의 특징. 첫째 뭐? 금속 광택. 둘째, 열과 전기 전도성. 셋째, 모양을 찌그러지기 쉽다. 마지막으로 양이온이 된다. 비금속 광택 따위는 없고 열과 전기를 전달 안 해. 단 하나의 예외가 존재해요. 흑연.
흑연은 탄소거든. 흑연은 뭐라고? 탄소. 니네들 연필심이라고. 연필심 전기 통해 안 통해? 잘 통해요. 흑연은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외라고 되어 있는 거야. 흑연은 비금속이야. 그런데 전기가 통해. 못 믿겠으면 샤프심에다가 9V 직류 전류를 연결하면 빨갛게 달아오를 거예요. 그 유튜브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 갖다가 지우개 자르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장난도 안 치나? 나는 옛날에 그거 갖다 빨갛게 달고 가지고서는 뭐 지우개도 잘라보고 장난 많이 쳤는데 연필심에서 흑연 꺼낸다고 연필 멀쩡한 거 반으로 똑 쪼개가지고 그거 갖다가 막 가열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손 뒤고 막 까마니까 뭐야 씨발 이거 왜 안 돼? 이거 딱 집었더니 거의 뭐 너무 과열이 돼서 손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너무 뜨거우면. 그래서 화상 입고 막 그랬었는데 존나 얌전하구나 얘네들. 흑연은 전기가 통해요. 비금속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기가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음이온이 됩니다. 즉 한쪽만 똑바로 외우면 나머지는 반대. 그리고 예외사항 정도 외워주시면 끝납니다.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야. 항상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라. 금속의 특징, 비금속의 특징 이거는 조심해야 돼. 단 맨 왼쪽 1쪽 내가 지난번에 1쪽이 뭔지 가르쳐줬어. 맨 왼쪽에 있는 놈들은 금속인데 딱 한 놈이 예외야. 누가 예외야? 수소. 그래, 수소는 금속 위치에 있지만 금속이 아니다. 수소는 늘 예외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주기율표라는 게 나와. 주기율표에서 가로준 주기라 그래. 7줄이 있어요. 몇 줄 있다고? 7개. 오른쪽 페이지의 주기율표를 보면 맨 밑에 란탄족, 악티늄족은 빼요. 그 사실 가운데 끼워 넣어야 되는 거야. 그 화살표 있죠? 란탄족, 악티늄족. 에이씨, 설명을 해야지 내가. 그냥 설명을 하자. 이 란탄족, 악티늄족 있지? 얘는 사실 어디로? 57인데 57. 여기 얘 2줄 전체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요 한 칸 안에. 얘 전체가 요 다음 칸 하나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화학을 배우시면 알게 됩니다. 물론 디테일이 거기까지 수업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돼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조. 뭐라고? 1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몇 주기까지 있다? 7주기까지 있다. 주기. 가로가 뭐라고? 주기. 페이지 슬쩍 봐봐. 가로가 뭐라고 돼 있어? 주기. 주기라고 돼 있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가로가 주기, 세로가 족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럼 가로 줄 몇 줄까지 있어? 그래서 7주기. 주기. 이게 족이야. 뭐라고? 1쪽에서 18쪽까지 있어. 내가 근데 지난번에 1쪽, 2쪽, 13, 14, 15, 16, 17, 18쪽은 얘기해줬어요. 얘네가 뭔지. 이름을.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알루미늄족, 탄소족, 지수족, 산소족, 할로제논소, 비활성 기체.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다고. 차후에 그 이름을 디테일하게 아셔야 돼요. 오케이? 다른 건 몰라도 알칼리 금속이구나. 뭐라고?
요 뒤쪽에 나와요. 알칼리 금속이구나. 얘는 할로젠 원소구나. 얘는 비활성 기체구나. 요 세 가지는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뭐를 자꾸 바꾸느냐? 주기율표에서 이거 가지고 바꿔요. 요거 살짝 바꿔. 주기는 7주기고 족이 18족까지 있는 거예요. 가로가 주기, 세로가 족. 요거 살짝 바꿔. 너 조심해. 네. 똑바로 외워놔야 돼. 거꾸로 외우면 큰일 납니다. 아주 옛날에는 1780년 이전에는 발견된 원소가 한 50개 될까 말까 이랬어요. 지금 118개지만 그때 당시에는 50개? 그래서 이거보다 더 옛날에 아주 초창기에는 요 무렵에는 처음에 얘랑 성질이 비슷하네? 근데 봤더니 재밌게도 3개씩 성질이 비슷했던 거야. 그때 당시에. 몇 개씩? 그래서 저 데베라이너는 뭐라 그랬느냐? 아니구나. 아니에요. 옛날에 이건 순서가 어떻게 된 거야? 데베라이너가 세쌍 원소설을 주장을 했어요. 옛날에. 저 때는 원소가 한 50개밖에 없었다 그랬지. 근데 그 와중에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꽤 많은 애들이 3개가 한 쌍을 이루어요. 근데 저때 수학에서 무슨 짓이 있었냐면 3이라는 숫자가 좀 완벽한 숫자다. 이런 게 있었어. 책상 다리 4개면 덜그럭덜그럭 할 수 있지. 근데 3개는 덜그럭거리지 않아. 3개는 항상 바닥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덜그럭거리지 않아요.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완벽한 숫자다. 뭐 이런 문화가 있었어. 그래서 봐라.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도 3개가 한 쌍을 이룬다. 그리고 가벼운 원소, 무거운 원소의 평균값이 그 가운데 있는 원소 봐라 무게 너무 비슷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먹힐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주기율표 앞중에 있는 놈들 걔네들만 한 50여 개가 발견됐을 뿐 아직 다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뉴런치가 아니야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랑 비슷하게 8번째가 되면은 첫 번째 거랑 성질이 비슷해. 그래서 옥타브설 이걸 옥타브설이라고 그래요. 옥타브설이라고 그래. 옥타브설 봐.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7개 다음에 8번째 딱 되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 성질이. 음계가 자연을 흉내낸 소리. 그만큼 완벽한 거야. 그래서 옥타브설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사실 9번째 들어와요. 8번째 들어오지 않고. 지금 주기율표 보면은 9번째 들어와요. 2주기 원소들 보면 9번째 들어와요. 8번째 안 들어와요. 왜냐? 이때는 18쪽이 발견되지 않았어. 하나도 18쪽의 존재를 모를 때야. 그러니까 7가고 8번째 되돌아온다라고. 즉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랑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거는 지금 생각하면 아주 개소리고 이거는 그럴듯했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요즘은 저 2개는 그냥 역사의 흐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는 요 멘델레예프하고 모질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멘델레예프 어디 사람 같아? 저 맨델 니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맨델 아니야. 너 지금 누구 생각했어? 그 유명한 사람. 유전? 네. 그렇잖아. 너도 유전 그 맨델 생각했지? 네. 근데 그분은 오스트리아의 성직자예요. 그레고르 맨델. 근데 이 맨델은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맨델레이프예요. 어느 나라 냄새가 나?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이랬는데 프랑스가 생각이 나? 어디가 생각나? 에? 영국? 러시아 생각 안 나? 이바노비치 그냥 소련 사람들은 그냥 통칭 이반이라고도 그래요. 왜? 이름에 이반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서. 자,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멘델. 러시아의 화학자입니다. 누구라고? 러시아. 니네가 알고 있는 멘델은 그레고르 멘델? 영국식이니까 그게 조지 멘델인가? 뭐 그럴 거야. 스펠링은 똑같아. 근데 아마 오스트리아 그쪽 언어로 그레고르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신부님이야. 물론 멘델의 법칙을 연구할 때는 신부님이 아니고 수도사였지만 나중에 신부님이 되셨어요. 신부님이었고 이 사람은 그냥 화학자야. 러시아의 화학자. 이 사람이 자 웬만하면 색깔 표시 안 하는 거 알지? 원자량 순서 즉 무게순으로 나열합니다. 무게순으로 나열을 해. 그랬더니 9번째 되면 다시 첫 번째 거랑 성질이 흡사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저거 표시 안 해놓고 멍 때리는 거 봐. 무슨 순? 무게순. 무게순이야. 그때 당시 원소도 많지도 않았어. 몇 개 안 되는데 이거를 나열해놓고 보니까 대충 9번째가 첫 번째 거랑 성질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 주기율표는 그 성질, 세로로는 성질을 똑같은 걸 맞추다 보니까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최초의 주기율표, 주기율표다운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예언을 합니다. 야, 이거 나는 여기 빈칸을 못 찾았는데 분명 이 빈칸을 채울 원소가 존재해. 그래서 이 점원음이 있죠. 점원음이 그때 당시 발견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실리콘 다음에 있는 원소다. 규소 다음에 있는 원소다. 그래서 에카규소, 에카실리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에카는 뭐뭐 다음이라는 뜻이거든. 그렇게 몇몇 개의 지금 얘도 빵꾸가 나 있었고 그때 당시엔 얘도 빵꾸가 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무게는 요 정도 되고 성질은 얘랑 비슷하네. 무게는 요 정도의 성질은 얘네랑 비슷하네. 딱 타겟을 정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많은 원소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찾았어? 독일에서 제일 먼저 찾았어. 저 독일 사람이 찾았어. 독일 영어로 저만. 그치? 그쵸, 저만이야. 이거 사실 독일어를 쓰면 그게 게르마늄이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아직도 사회에서는 게르마늄이라고 있는데 과학책에서는 저마늄이라고 읽어요. 이게 게르마늄이야. 그 유명한 저마늄. 이거 자성 없다. 지금 목걸이 이런데 자성이 있다고 구라치는데 그거 아니야. 가짜야. 그래서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몰라. 근데 독일이 찾았어. 프랑스가 열받았는지 프랑스는 찾아서 프랑슘 집어넣습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로. 독일하고 프랑스는 별로 안 친해요.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독일한테 완전히 먹히기까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씨 독일에서 찾았는데 넌 뭐하고 있어? 과학자들 조졌겠지. 그래서 찾아서 지네 나라 이름 렐을 넣고 여기 보면 이거 116번 하고 얘인가? 요 중에서 116번 기억이 나는데 두 개를 일본에서 찾아서 집어넣은 거예요. 찾아서 저거 주기표에 집어넣는데 10년 넘게 걸렸어. 하여간 중요한 거는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이었다. 무슨 순이었다? 원자량이니까 저 말을 살짝 바꾸면 무게 순서로 나열했다. 뭐 순서대로 나열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빈칸, 아직 못 찾아서 빈칸도 있었고 보면 무게순인데 성질이 이렇게 앞뒤로 바뀌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삑사리가 있었다고. 순서가 앞뒤로 얘하고 얘하고 순서가 이렇게 바꿔놔야 순서가 딱 맞아. 요런 놈들이 생기는 거야. 아 이상하다. 그래서 멘델레프도 그거 인정했어요. 완벽하지 않아.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모듈리가 원자량순으로 나열돼 있던 것을
원자 번호순, 즉 양성자 개수순, 원자 번호순으로 나열했더니 앞에 나왔던 삑사리 앞뒤로 바뀌었던 게 딱 완성이 돼요. 삑사리가 없어져. 멘델레이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아씨, 저 아이들 내가 각각 원자인데 나는 원자량 순으로 했는데 얘는 원자 번호, 즉 양성자 개수 순으로 나열했어. 그 차이밖에 없어. 근데 억울할 게 없는 게 요 시절에는 양성자 개수를 정확히 카운트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어요. 즉 원자핵 안에 플러스 전하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기술도 없었어요. 저 때는. 그러니까 무게순, 즉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던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양성자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는 때가 돼서 측정해 보니까 원자 번호순, 즉 양성자 개수 순으로 나열했더니 어떻더라? 삑사리가 없어지고 세로로 같은 성질이 딱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멘델레예프는 무슨 순서? 멘델레예프는 무슨 순서? 무게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 무게순이라고 안 하고 원자량. 뭐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무게순으로 나올지 원자량 순으로 나올지. 근데 교과서에서는 분명 원자량 순이라고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살짝 바꾸니까. 모듈리는 양성자 혹은 원자분이.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살짝 바꿔서 틀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시험에 진짜 잘 나와. 요거 그냥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 즉 주기율표를 만들 때 기준이 무엇이냐. 얘네 둘은 데베라이나 뮤렌츠는 몰라도 돼. 아, 저런 뻘소리한 인간들이 있었구나. 근데 멘델레예프와 모즐리는 정확히 기억해야 돼. 그런데 모즐리가 좀 더 정확했죠? 너희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제대로 된 주기율표는 모즐리의 주기율표를 확장시켜서 그걸 좀 변형시켜서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흐름보다는 이 두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는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0번까지 외우라 그랬고 주기율표를 상에서 왼쪽은 금속성, 오른쪽은 비금속성이라 그랬는데 딱 여러분들은 두 가지 종만 외우시면 돼요. 1쪽과 17쪽의 특성. 왼쪽은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이니까 얘기하면 1쪽은 금속 애들이야. 1쪽은 무슨 애들이라고? 단 예외가 누구야? 왜? 그 새끼는 비금속이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 1쪽이야. 뭐라고? 1조. 알칼리 금속은 1쪽이야. 단 누구 예외? 수소의. 그래. 그래서 모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라. 1쪽은 모두 금속이다. 수소 때문에 안 돼. 오케이? 그 중에서 다 외우라고 안 해. 4개만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근데 20번까지 외우면 저 4개 딱, 3개만 똑바로 알아도 돼. 루비드까지 몰라도 돼. 3개만 똑바로. 20번까지 외우면 저 3개를 들어갑니다. 알카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 알칼리. 알칼리가 무슨 뜻이야? 알칼리가 무슨 뜻이야? 산성, 영어로 뭐야? 산. 독식. 그건 독이고 애시드. 산성비가 애시드가 힘이잖아. 그 정도는 단어 배웠잖아. 염기성이 알칼리예요. 너네 산성 염기성은 알지? 초등학교 때 산성 염기성은 배웠잖아. 리트머스 종이가 빨갛게 변한다, 파랗게 변한다. 그건 했잖아. 에이, 기억을 못하는 거겠지. 리트머스 종이 했죠? 했잖아. 넌 마음을 했잖아, 이 자식아. 알칼리 금속 이유는 얘네들은 물에다 풍덩 담그잖아? 그럼 물하고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물을 염기성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야. 뭐라고?
쟤네들은 물하고 굉장히 반응을 잘해. 누가 반응 더 잘하느냐? 반응성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요. 즉 주기율표상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이걸 시험에 뭐라고 내느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떨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커진다. 어차피 2학년 때 화학원을 배우면 저 또 나옵니다. 주기율표에서. 금속이니까 금속 광택. 여기 은백색 광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금속 광택입니다. 웃기는 건 리튬하고 나트륨은 밀도가 되게 작아요. 다른 금속에 비해 일족 애들이 전체적으로 밀도가 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는 물에다 던져놓으면 동동 떠요. 누구까지? 오른쪽에 나와있네. 아니, 야, 그렇지. 야, 열받아갖고 얘가 또 버벅버벅하네. 비행이. 여기는 밀도가 어때? 일이 안 되죠? 네. 저에게 물에 뜬다는 얘기야. 실험할 때 콩알만큼 잘라가지고 물에 던지면 표면에서 막 불꽃 팍팍 튀기면서 표면에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좀 첨가하면 물이 빨갛게 변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 염기성에서 붉은색이 나타나니까. 요 세 마리는, 네 마리 중에 세 마리는 물에 동동 뜹니다. 밀도가 굉장히 작다. 금속은 대부분 밀도가 커요. 무겁단 말이죠. 근데 쟤네들은 아니에요. 밀도가 작다. 물은 금속이다. 무슨 금속? 말랑말랑하다는 거야. 너는 손톱 갖다 팔면 금속이 타요. 어느 정도냐면 너는 지우개 중에 좀 딱딱한 애 있죠? 그 정도로 손톱에 파여요. 나무보다도 나무로 이렇게 날 세워갖고 자르면 잘려. 나무가 더 단단해. 밀도가 작고 쉽게 물러요. 그래서 쇠로 된 칼로 자를 수 있는 것만 당연하지만 실험에 어떤 화학 반응을 위해서 쓸 때는 나무 칼로 자른다고 해요. 쇠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나무 칼로 잘라서 실험에 사용한다고 그럴 정도예요. 그 다음 반응성이 매우 커서 공기 중에 꺼내놓으면 산소랑도 반응해요. 산소랑 반응해서 표면에 산화물을 만듭니다. 그러면 광택이 사라지게 돼요. 뒤쪽에 그림 하나 나올 거야. 물과 잘 반응합니다. 특히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서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이 물과 접촉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너네 핸드폰 배터리 뭘로 돼 있지? 요즘 2차 전지, 1차 전지는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건전지 같은 존재고요. 2차 전지는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애들을 2차 전지라고 합니다. 요즘 2차 전지가 대부분 리튬 이온 가지고 만들어요. 뭐 가지고 만든다? 리튬. 너네 핸드폰에 저거 들었다고, 리튬 들었다고 다. 근데 리튬은 산소랑 만나도 반응하고 물하고 만나면 잘못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터리 팩이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균열이 생기면 핸드폰이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 자동차나 뭐 이런 자동차들 배터리 폭발 사고 많았지? 그게 대부분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그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크랙이 생기거나 이러면 끝장나는 거야.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밀봉이 굉장히 잘 돼야 돼. 근데 그거 처음 크랙이 어떻게 생기냐면 너무 과전류를 흘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균열이 생기고 균열로 산소가 들어가니까 활활 타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 너네 핸드폰도 옛날에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 때문이다? 이 리튬 이온 때문에 그래요. 공기와 빠르게 반응해서 광택이 없어지고요. 물하고 반응하면 수소를 만들어. 그래서 폭발할 수 있어요. 이때 물과 반응하면 물은 염기성이 되고요. 정확하게 금속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H2O에서 수소를 떼어내요. 그리고 OH-를 남겨요. 그러니까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즉 물이나 산소를 못 만나게 보관시켜야 돼요. 이 특징 중에 뭐가 시험에 나올지는 선생님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 마음. 무조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아, 주비폐성에서 맨 왼쪽에 있는데 수소는 빼는구나. 거의 고체구나. 너 일종은 다 고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반딱반딱한, 처음에 딱 칼로 잘라보면 반짝반짝합니다. 광택이 있구나. 밀도가 좀 작아.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물에 동동 뜰 수 있구나. 비교적 가벼워. 그리고 무르다. 손톱으로 파면 타일 정도로 무르다. 그리고 반응은 되게 잘한다. 산소랑도 반응 잘하고 물하고도 반응 잘한다. 근데 물하고 반응하면 그 물이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 위험하죠. 폭발성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액체 파라핀 기름 속에 넣어서 보관을 한다. 이 정도가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일족 애들 특성이었습니다. 각각의 특성 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 각각의 특성. 여기 너희들 책에 이 머핀 프로젝트 상에서는 예쁘게 깔끔하게 안 나왔지만 리튬 자르면은 표면이 반짝반짝 금속 광택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주변에 보면 시꺼멓죠? 리튬은 산소랑 반응하면 시꺼멓게 돼요. 리튬은 산소랑 반응하면 시커먼. 근데 칼륨은 하얗게 변해요. 리튬은 무슨 색으로 변하고? 검은색, 까만색으로 변하고, 칼륨은 흰색. 나트륨 칼륨이란다. 나트륨은 하얗게 변해. 나트륨하고 칼륨은 성질이 너무 비슷해서 등간 그렇게 됩니다. 광택 그리고 반응성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즉 주기율표선의 아래에 있을수록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갈수록 반응성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서서히 금방 빠르게 이 표현이 반응이 빨라진다 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졸지 말고 들어. 그 다음 아까 잘라서 물에 담그면 염기성 된다 그랬죠? 지시약인 페놀프탈렌용액 염기성이 되면 붉은색이야. 그래서 물에다 페놀프탈렌용액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리튬을 집어넣으면 표면에서 왔다리 하면서 액체를 염기성으로 변해서 붉은색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이 알칼리 금속이야. 그 다음 반응하는 속도 보면은 잘 반응, 격렬하게 반응, 매우 격렬하게 반응. 그 얘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다 써놨지만 반응성 비교 한마디로 원자 번호 클수록 주기율 표상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꼭 암기하세요. 다음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는 17쪽이야. 18쪽이 아니라 17쪽 원소고 기체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원자 분자라는 얘기는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안정된 분자 형태를 이룬다. 물은 3원자 분자, H2O는 3원자 분자야. 메테인은 5원자 분자고 메테인은 CH4니까 원자 5개죠? 그래서 원자 개수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2원자 분자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는 겁니다. 자, 9번이 플루오린이고 17번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여 플루오린 요거 엷은 노란색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책에 보면 담황색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 담자가 엷을 담자야. 그래서 연한 노랑이라는 똑같은 뜻인데 어떤 책에는 담황이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염소는 노랑이라고 돼 있는데 황록색이라고 봐도 돼요. 이거 어느 책에 보면 염소기체는 황록색의 자극성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저거 진하게 마시면 죽어요. 브로민은 젓갈색. 딱 무슨 색이냐? 녹슨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 녹슨 색깔이에요. 젓갈색. 적색, 갈색 섞어놓은 모습. 젓갈색. 아이오딘은 알잖아. 보라색. 즉 할로젠 원소는 특이한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저 분자 형태가 깨지면 색깔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쟤는 반응을 했다 안 했다를 알아볼 때 저 색깔이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플로린 무슨 색? 노란색, 연한 노란색. 염소 황록색. 브로민 젓갈색. 아이오딘은 보라색. 암기하세요. 사실 저거 암기는 시험 볼 때 내신 때 살짝 암기해 놓고 그리고 수능에서 화학원을 볼 사람 정도 암기하면 됩니다. 다른 때는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할로젠 원소의 특성할 때는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할로젠 원소는 여기서 아래로 갈수록 즉 아래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겁니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 순서대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데 녹는 점 올라가고요. 끓는 점도 올라갑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다고? 올라간다. 그래 여기 그럼 4개를 쓰면은 반응성은 이렇게 돼요. 아까 할로젠 원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컸죠? 얘네들은 반대야. 위로 올라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어차피 너네들 화학 원 배울 때 또 나와. 미리 외우면 편하고 나중에 외우려면 치이는 거야. 기억하세요. 반응성이 커서 다른 애들하고 잘 반응을 해요. 특히 수소하고 잘 반응해. 수소와 반응해서 수소 화합물 얘네들을 잘 만들어. 1대1로 반응하면 아주 반응이 쉽거든 얘네들은. 그런데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얘기는 산성이라는 얘기예요. 왜? 산성의 공통이 뭐야? 수소 이온을 만들어낸다죠? 수소랑 붙었으니까 수소 이온을 만들어내. 이 중에 플루오린 이거 너네들 뭐라고 배웠냐면 불소라고 배웠어요. 너네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유치원 때 양치하고 무슨 물 같은 거 입에다가 이렇게 각을 하다가 뱉으라고 주는 거 있잖아. 그게 저거야. 충치 예방에 좋다는 불소. 근데 옛날에 플루오린을 불소라고 불렀어요. 요즘은 플루오린이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불소라고도 그랬고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반도체 만들 때 되게 중요한 산성 물질을 안 팔아갖고 되게 문제가 됐거든? 99.9999%짜리 플루오린 화수소. 이걸 뉴스에서 뭐라 그랬냐? 불화수소 혹은 불산이라고 불렀어. 왜? 얘가 플루오린 이름이 이거야. 플루오린 화수소. HF 플루오린 화수소. 근데 이거 옛날 이름이 불화수소. 뉴스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이렇게 나와요. 원료는 중국산 형석을 분해해서
거기서 플로리를 분해내고 그거를 수소하고 반응시켜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99.999 이 이상 순도가 높아야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인대. 우리나라에서는 저거를 99.9% 일본에서 수입해요. 옛날에. 근데 최근에는 국내 생산량을 되게 늘리고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걸 바꿨는데 거의 일본에서 99.9% 수입하다가 갑자기 일본에서 수출하나 이래갖고 난리가 났었었지. 한 3년쯤 전에. 이게 바로 HF, 불화수소가 바로 그거야. 이러면 좀 외우기 쉽겠지. 그런 얘기를 기억한다. 알칼리 금속하고 반응해서 화합물은 물에 잘 녹는 그런 놈이 됩니다. 얘는 특히 알칼리 금속, 일족하고 잘 반응해.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겐 원소는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하나 내놓으려고 하는 놈들이고 할로겐 원소는 전자 하나를 받으려고 하는 놈들이야. 죽이 잘 맞아. 그래서 근처에다가만 놔둬도 그냥 반응을 해버려요. 나트륨하고 염소기체 그냥 놔둬두자 그냥 알아서 반응을 해요. 그 정도야. 굉장히 반응을 잘해. 여기 있네. 염소와 나트륨 반응. 놔둬두면 지들이 알아서 반응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색깔 다른 애들을 집어넣는데 하얀 소금이 남아있어. 재밌는 놈들입니다. 근데 특징을 보면은 누가 더 특징이 좀 더 외우기가 쉽게 잘 돼 있어요? 알칼리 금속이 더 잘 돼 있지 않아?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시험에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징들은 어쩔 수 없어. 특징은 그냥 암기야. 어쩔 수 없어. 암기해야 돼. 외우면 답, 안 외우면 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거는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했잖아. 원자는 원자 핵이랑 전자로 구성된다.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랑 충성자로 구성이 되는데 양성자가 플러스 전화를 띄고 전자가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원자 번호랑 양성자 개수, 전자 개수가 같아야 한다. 중성 원자에서는 원자 번호가 양성자 개수다. 중성이니까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똑같아야 한다. 이 말 지난 시간에도 빅뱅 할 때 했었죠. 기본적으로 이건 뭐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후딱 넘어. 그다음에 원자의 전자 배치 나왔는데 이 사실 이게 이론이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저 전자 껍질 이론이 아니라 지금은 보어가 주장했던 전자 껍질이 아니라 지금은 오비탈 이론이라고 전자 구름 모형으로 배우세요. 지금은 뭐 전자를 위치를 설명할 때는 양자역학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안 배운 부분이거든. 그런데 원자의 모양을 이해하는데 보어의 전자 껍질 이론이 가장 편해. 이거 지난번에 너희들한테 했습니다.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가 껍질을 구성해서 돌고 있다라고 했었지? 조심하!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얘들아 주목. 첫 번째 껍데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다고? 어? 그렇지. 기억하고 있다. 너 왜 기억 못해? 넌 정신 안 차려? 몇 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2개가 들어가면 안정적이 돼요. 그래서 헬륨이 되게 안정적인 거야. 나랑 반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목구멍에다 집어쳐넣어도 목소리만 변하고 우리 건강은 이상해요. 두 번째 껍질은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고 2개 들어가면 안정이고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8개가 들어가면 안정이에요. 몇 개가 안정? 8개가 안정이에요. 세 번째 껍질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6개지만 8개가 들어가면 안정입니다. 몇 개가 안정? 8개. 이렇게 들어갔을 때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껍질 여기, 세 번째 껍질에도 여기 최대 18개이지만 8개가 안정이야. 얘도 8개 들어갈 수 있지만 8개 안정. 얘는 2개면 안정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18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8개 들어갔을 때 안정적이다가 중요합니다. 왜냐? 너네 저거 세 번째 껍데기 전자 18개 넣는 거는 주기율표상에서 4주기를 넘어가야 돼요. 너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를 않아. 그래서 첫 번째 껍데기는 2개면 안정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껍데기는 8개 들어가면 안정이구나. 요거까지만 알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8개면 안정이기 때문에 이런 8개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한다? 옥텟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한다고? 옥타가 8이라고 가르쳐줬지 지난번에? 오케이? 그래서 8개의 숫자, 8개면 안정적이다. 옥텟 규칙이라고 그랬다고. 무슨 규칙? 옥텟 규칙이에요. 그래서 다른 원소들은 얘네처럼 안정화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표상에서 왼쪽에 있는 놈들은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면서 얘네 따라가려고 그러고 17쪽, 16쪽 애들은 전자를 한두 개 받아서 얘네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를 받거나 버려서 이온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어. 질소. 질소는 양성자가 7개니까 원자 번호가 7번이야. 원자 번호가 7번이고 양성자가 7개니까 전자도 7개가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껍데기에 몇 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죠? 그럼 나머지가 5개야. 그래서 두 번째 껍데기에 5개가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8개의 안정인데 5개밖에 없으니까 5개를 버리는 것보다 3개를 끌고 들어오는 게 빠르죠? 그래서 질소는 이온이 되면 3-가 돼요. 전자를 갖고 들어오니까. 나트륨은 11번이야. 첫 번째 껍데기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데기 8개 집어넣고 세 번째 껍데기 1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세 번째 껍데기도 8개여야 안정이지? 7개 더 갖고 오는 것보다 하나 버리는 게 빠르죠? 그래서 하나를 버려서 나트륨은 Na+가 되면 안정적이 됩니다. 이온이 되는 이유는 전자 배치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껍데기 몇 개? 2개. 두 번째, 세 번째 껍데기는 8개씩. 단 원자 번호에 맞게 집어넣어야 돼요. 순서대로. 저거 왜? 이때 이 맨 바깥 껍데기의 전자수를 최외곽 전자라고도 해요. 맨 바깥 껍데기에 있는 전자 개수를 최외곽 전자라고 해. 뭐라고 한다? 최외곽. 얘들아 졸지 말고 주목. 맨 바깥 껍데기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화학 반응할 때 관여하는 애들을 원자가 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18쪽 애들은 최외곽 전자는 8개야. 하지만 원자가 전자는 0개예요. 걔네들은 반응을 안 하거든. 17쪽 애들은 1쪽에서 17쪽은 원자가 전자하고 최외곽 전자가 같은 표현이야. 오케이? 그런데 18쪽 애들은 원자가 전자는 빵이라고. 맨 바깥 껍데기를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화학 반응에 관여할 수 있는 애들을
원자과 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 이게 1에서 17쪽은 똑같은 말로 쓰여도 상관이 없는데 18쪽은 최외각 전자는 8개인데 원자과 전자는 빵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원자과 전자의 정의상 화학반응 할 때 과열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두 개의 개념을 구분해서 쓰셔야 하는 겁니다. 최외각 전자와 원자과 전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어디? 18쪽에서. 그래서 그래요. 저 전자배치 그릴 줄 알아야 돼. 저거 딱 보고 아, 얘 누구구나. 바로 알아야 되니까. 원자과 전자가 바로 나오네.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으면서 화학 결합에 참여한다. 저것 때문에 원자과 전자랑 최외각 전자를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어. 얘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됩니다. 즉 1쪽 애들은 몇 쪽 애들은? 1쪽 애들은 아래 그래 보면 원자과 전자가 다 하나야. 2족은 2개. 하나 둘 13족은 3개. 14족은 4개. 선생님 2족에서 12족 빠졌는데요. 걔네들은 전이 금속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루지 않아요. 그거 배우고 싶으면 대학교 화학과 가세요. 전이 금속은 조금 좀 얘기가 달라서 지금 이 룰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돼. 1족, 2족 다음에 어디로 갔어? 18쪽? 야, 숫자 못 읽어? 1족, 2족 다음에 뭐야? 13족이야. 뭐라고? 1족, 2족 다음에 뭐라고? 13족이야. 지식이 그냥 아무렇게나 18쪽이라고 아무렇게나 놨다. 그런데 요 숫자랑 얘네들은 1의 자리 숫자만 원자과 전자 개수가 똑같아요. 1쪽은 원자과 전자 몇 개? 1쪽 원자과 전자 몇 개? 한 개. 아니 숫자가 똑같다 그랬잖아. 2족은 2개. 그 다음에 3족에서 12족은 안 다르고 13족은 5개. 바보냐? 13족이라고 그랬는데 아, 몇 개야? 그걸 세우고 있어.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너 내 말 지금 안 듣고 있어. 멍 때리고 있었지? 졸지 마. 1의 자리 숫자와 어느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원자과 전자 개수가 똑같다고. 그럼 13쪽의 숫자는 1의 자리 숫자는 얼마야? 너네 수학 몰라? 1, 10, 100, 1000 단위 몰라? 1의 자리 숫자 얼마야? 3. 그걸 몰라? 왜 답변을 못해? 그 숫자랑 원자과 전자 숫자가 같다고. 그럼 13쪽에 1의 자리 숫자는 얼마야? 3.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여야 돼? 3? 그래! 내가 못 알아들 정도로 엄청 어려운 얘기했어 지금? 13족의 3이랑 원자과 전자 개수가 똑같다고. 그럼 15족은 원자과 전자 몇 개겠어? 5개. 17족은 7개. 뭘 그걸 보고 계산을 왜 해? 그거를 말 속에 답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18족이야. 뭐라고? 18쪽. 원자과 전자가 몇 개래? 8개. 바보냐? 동그라미 치고 있잖아. 왜 안 쳐다보고 주목시켰는데. 내가 아까 그랬지 18쪽은 최외각 전자랑 원자과 전자의 개념이 어떻다? 달라. 이게 시험에 나와. 대부분 애들은 뭐만 기억해? 아, 1의 자리 숫자, 족의 1의 자리 숫자와 원자과 전자가 똑같구나. 많이 기억해. 그래서 18쪽 애들을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
8개라고 착각하는데 18쪽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0개.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 다시 한번 원자과 전자란 맨 바깥 껍데기에 위치하면서 맨 바깥 전자 껍질에 위치하면서 화학 반응할 때 관여하는 전자야. 그래서 조개 1의 자리 숫자 1, 2, 3, 4, 5, 6, 7, 8, 9 9까지 1, 2, 3, 4, 5, 6, 7, 8 중에서 여기까지 1의 자리 숫자와 원자과 전자 개수가 똑같아. 그래서 1쪽에서 17쪽은 최외각 전자하고 원자과 전자라는 얘기가 똑같은 말이야. 졸면 안 돼. 이거 못하면 화학 그냥 시험 맞아. 1학기 중간고사 와장창 되는 거야. 근데 18쪽은 조심해야 돼. 1의 자리 숫자가 8이지만 원자과 전자가 얼마? 빵이야. 이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 외우면 다 못 외우면 땡이야. 근데 저 문장은 시험에 그렇게 잘 나. 졸고 있다가 그냥 망하는 거야. 내가 똑같은 얘기 지금 3번 반복했어.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1개다. 나머지는 여기 써 있잖아. 너네들 책에 써 있잖아. 족 번호의 1의 자리 숫자와 같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설명까지 해줬는데 16쪽은 1의 자리 숫자가 6이니까 원자과 전자도 그런 뜻이야. 화학 반응할 때 몇 개로 만들어주면 돼? 8개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규칙? 옥텟 규칙. 몇 개면 안정이다? 만 바깥 껍데기에 8개면 안정이다. 단 첫 번째 껍데기 새끼들 제외. 그리고 애들이 이온이 될 때 18쪽 따라가는 거야. 전자 배치를 18쪽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왜? 18쪽이 안정적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자과 전자 얘기도 한 문제입니다. 내신에는 거의 원자과 전자 얘기가 한 문제 딱 등장해. 더도 아니야. 딱 한 문제 등장해. 외우면 맞고 안 외우면 틀립니다. 같은 족끼리는 원자과 전자 개수가 같아. 세로 줄로는 원자, 세로 같은 족이잖아.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지 않았어 내가? 오늘 왜 컨디션 회복이 안 됐어? 멍해. 알아듣고 있는 거야? 겨우겨우 따라오는 것 같아서 느낌이. 이거는 근데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야. 즉 같은 족이 성질이 같다 그랬지? 같은 족이 성질이 어떻다? 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가 성질을 결정한다는 얘기야. 적어놓으세요. 뭐라고? 요거 동그라미 2번.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전자 개수도 똑같이 증가하겠지? 이거에 따라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 숫자가 주기적으로 변해요. 근데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가 어때?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같은 족 요거 별표. 같은 족 원자과 전자가 같다.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 문장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넘어가면 그건 그냥 끝난 거야. 화학 버린 거야. 다시 한번.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왜?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 이유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 말을 바꾸면 전자 개수가 증가할수록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 그러면 성질이 왜 비슷한 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냐? 원자과 전자 숫자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오케이? 8로 나눴을 때 얼마로 나눴을 때? 8. 8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숫자 8. 그러면 어떻게 돼? 족을 8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숫자가 몇 족인지 나와. 원자 번호에서 2 빼고 남는 숫자나 10 빼고 남는 숫자가 원자 번호라고 보면 돼요.
왜 처음에 1을 뺄까? 첫 번째 껍데기 2개, 두 번째 껍데기 몇 개? 8개. 두 번째 껍데기가 채워졌으면 10을 빼고 세 번째 껍데기가 채웠으면 18을 빼면 원자과 전자가 되는 거야. 이런 것까지 얘기해줘야 돼? 자, 다시 한번. 원소의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원자과 전자의 주기성 때문이야. 뭐라고? 요거 결투 쳐놓으라고 그랬다.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 딱 필요 없고 원자과 전자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왜? 원자 번호 증가될 때마다 전자 하나씩 증가하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원자 개수가 전자 개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니까 일 하나씩 딱 변하니까 이 껍데기에 채워주는 규칙을 보면 원자과 전자도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수가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숙제 해오시고 이런 거는 너희들 책에 보면 빈칸이 있는데 이거는 나는 답지가 그려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답지가 안 그려져 있거든? 그려보셔야 돼요. 전자배치 직접. 이거 연습 안 해보면 나중에 시험 볼 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너네 수학 문제도 눈으로 풀다 손으로 풀려고 그러면 돼? 그래서 이런 거 직접 그려봐야 돼. 다음 시간에 이거 그려왔는지 안 그려왔는지 체크할 거야. 다음 시간에 체크할 거 많다. 근데 이거 그림 찾아보면 다 있어. 너네들 책에 다 있어. 그래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끝났어요. 그래서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을 나가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자, 또 시작해볼까? 화학결합의 원리. 화학결합의 원리는 머릿속에 이것부터 집어넣어야 돼. 아까 얘기했던 옥텟. 뭘 기억하라고? 옥텟이 뭔데? 맨 바깥 껍데기 전자를 몇 개로 만드는 거야? 그래, 8개. 왜? 8개는 가장 안정적이라 그랬지? 그리고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해서 안정화되려고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남하고 붙을 때 전자를 주건 빼건 해서 몇 개를 만들어? 8개를 만들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몇 쪽 흉내낸다? 18쪽 흉내를 내려고 그래.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10,000개. 10개. 조심하라 그랬어. 8 이러면 안 돼. 원자과 전자 몇 개? 10개. 그래서 개수로 따지면 전자 개수로 따지면 2개 혹은 8개를 맞춰야 돼. 2개는 왜 2개라고 그래? 첫 번째 껍데기 때문에 2개라는 표현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빼면 8개이기 때문에 옥텟 규칙. 자, 여기 나와있지. 원자과 전자 수가 다시 한번 0개. 남들하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8조 원석을 뭐라고 부른다?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 저 비활성이라는 얘기는 활성이 없다. 즉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18쪽 원소 애들은 원자로 돌아다녀. 분자를 구성하지 않아. 원자 상태로 돌아다녀요. 어떤 상태로 돌아다닌다고? 원자야. 왜? 혼자 있어도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게 18쪽 애들은 단 원자 분자라는 걸 만들어요. 만드는 게 아니지. 원자 혼자 있는데 분자라고 불러줘요. 자, 분자의 정의가 뭐였지? 우리? 분자. 화학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 혹은 원자 2개 이상의 결합이라는 뜻이 있었지. 근데 이 새끼는 원자인데도 분자라고 불러. 왜? 마치 분자처럼 안정적이다. 그래서 단원자 분자라는 개념이 고1 때 처음으로 등장해요. 뭐 2원자 분자, 3원자 분자는 알고 있었지? O2 이런 게 이원자. 아까 할로젠 원소했을 때도 2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했었잖아. 단원자 분자. 즉 원자인데도 분자처럼 안정적이기 때문에 단원자 분자라고 부르는 건 오로지 누구 얘기다? 18쪽만. 단원자 분자는 누구만? 18쪽.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야? 헬륨.
그 생일 풍선에 들어있는 거 오리 목소리 나는 개 있지? 그거 기억하세요. 그럼 18조 원소는 그렇게 안정적이야. 남하고 반응도 안 하고 어디다 싸먹냐? 기구 충전할 때 옛날엔 저거 수소 썼어요. 근데 수소는 문제가 있지. 폭발성이 너무 커. 그래서 사실상 힌덴부르크 사건에서 폭발하면서 백수십 명이 그 탑승객이 다 죽었어. 탑승객 거기 대부분 귀족이나 돈 많은 애들이었거든. 다 죽었어. 힌덴부르크 폭발 사건이. 그때부터 기구에 의한 수송 있죠. 그게 이제 폭락을 해서 기구는 거의 사실상 사용이 금지되다시피 했다가 헬륨이 발견되면서부터 다시 기구를 좀 써볼까 이랬는데 항공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쟤는 느리니까 비행기 워낙 빠르니까 쟤는 아직 광고용이나 돈 조금 들이고 오래 떠 있을 수 있으니까 비행기는 돈이 많이 들거든 뜨는데 그래서 얘는 광고용이나 뭐 이런 데로만 좀 쓰고 있습니다. 네온 사인이라고 알지? 네온 사인 그 빨갛 근처 가면 지직지직 하는 소리도 나고 그게 네온 사인. 왜냐면 어떤 원소를 결합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아르곤 이중창의 충진제로 쓴다. 왜냐 저 이중창의 충진제로 쓰면은 그 열에 전달되거나 그 방음하고 이럴 때 있지 도움이 돼요. 이중창 충전제 씁니다. 그리고 용접할 때 아르곤은 용접할 때 용접 부위에 산소가 반응하지 않도록 그래서 용접이 더 잘 되도록 만들어줘요. 산소랑 결합하면 얇은 막이 생기고 얇은 막이 생겼다는 얘기는 용접해도 붙지 않았다는 뜻이 되잖아. 응?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르곤을 뿜어주면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속과 금속이 다 붙어 버리니까. 이제 이런데 쓴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옥텟 규칙 나온 거는 옥텟 규칙 나온 거 좀 전에 옥텟 규칙 뭔지 다 알겠지? 맨 바깥 껍데기 몇 개로 만들려고 한다? 전체 8개 채우려고 한다. 저게 화학 반응의 기본 규칙이야.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이랬는데 한마디로 그거야. 안정해지려고. 왜 화학 결합을 한다고? 왜 원자가 아닌 이원자, 분자나 다른 원소랑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려고 해? 안정하지. 왜 대답 잘하다가 왜 갑자기 안 했죠? 응?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 안정. 원자 상태도 아니고 분자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이유. 안정화되려고. 남들하고 반응하거나 분자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안정화되기 위해서요. 오케이? 안정화되려면 맨 바깥 껍데기 전자를 몇 개로 만들어? 8개를 만들어야 돼. 수소 헬륨 빼곤 8개야. 오케이? 이래서 이온이 되는 거야. 이게 지난번에 다 설명했었죠. 얘네들은 막 한 개 버리고 2개 버리는 게 빠르니까 양이온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한 개가 가져오고 2개 가져오는 게 빠르니까 음이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주기율표를 외워야 양이온, 음이온이 쉽게 이해가 간다라고 했었지요. 기억나지? 지난번에 내가 그 복사해주고 이건 설명 다 했었잖아.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여기 나오는 얘기랑 미리미리 떠들어준 거야. 기억하지? 이온의 형성. 이것도 지난번에 다 했지. 이온의 형성. 주기표상에서 왼쪽에 있는 놈들. 여기 예를 들어서 누가 나왔어? 12번이니까 마그네슘이네. 마그네슘 12번. 그럼 맨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2개 들었어요. 몇 개 들었다고? 2개. 8개 만들어야 안정이라고 그랬지? 2개 버리는 게 빠를까? 6개 갖고 오는 게 빠를까? 버리는 거. 그러니까 전자 2개가 나갔으니까 원래 플러스 12고 마이너스도 12였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 플러스 12는 절대 안 바뀌고 2개가 도망갔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그치? 그래서 Mg2 플러스가 되는 거야. 복습한 거잖아 지금. 지난번에 해줬으니까. 이해를 못한 거 같아 눈동자가. 알아들은 거 맞지? 알아들은 거 맞지? 모르겠으면 반드시 다시 해주세요. 소리 하세요. 모르겠으면. 반대로 8번이니까 산소네. 산소는
플러스 8 마이너스 8인데 전자 두 개가 더 들어와야 돼. 몇 개가 더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플러스 8은 그대로인데 마이너스 10이 돼. 그럼 마이너스 2가 돼서 산소는 O2 마이너스가 된다. 즉 전자가 들어오면 음이온이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전자 들어온 개수가 돼. 오케이? 양이온은 버려야 돼. 이때 버린 전자 개수가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마그네슘 2개 버렸으니까 플러스 2. 나트륨은 한 개만 버리면 되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1은 우리 안 쓰니까, 생략하고 안 쓰니까 이게 이온이 돼요. 이것 때문에 이온 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아, 이것부터 해야지. 그래서 1쪽 애들은 한 개 버리고 2쪽 애들은 2개 버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전이 금속 애들은 한 개, 2개, 3개 중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보통은 2개를 버려. 금속 애들은. 전이 금속 애들은. 근데 한 개를 버릴 때도 있고 2개를 버릴 때도 있고 그때 달라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다루고요. 17쪽은 하나 모자라니까 하나 가져오고요. 16쪽은 2개를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랑 1쪽하고 17쪽이 되게 잘 붙어요. 전자를 버리는 놈하고 전자를 얻는 놈이 잘 붙을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붙을 때 1쪽하고 17쪽이 붙으면 1대1로 버리면 돼. 1쪽은 하나 버리고 17쪽은 하나를 얻어야 돼. 1대1로 붙으면 딱이죠. 근데 얘랑 17쪽이 붙으면 얘는 2개를 버려야 되고 얘는 하나만 얻으면 되지. 그러니까 1대2로 결합하면 돼요. 몇 대 몇으로 결합한다? 1대2. 그게 어디 갔지? 이온 결합. 아, 이거 없네. 이온 결합 어딨니? 에이, 이게 중학교 때 나오는 공식이 없네. 요거 때문에 이온 결합 시킬 때 공식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써 있는 Na 플러스랑 Se 마이너스 나트륨하고 황화이온 이 두 가지를 붙일 때 얘는 플러스 1이지 반으로 쪼갤 수는 없어요. 정수로 결합해야 돼. 얘는 마이너스 2지 이거 줄일 수 있어 없어? 못 줄여요. 1과 2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입니까? 2예요. 2를 만들려면 얘 몇 마리 필요해요? 2마리. 그래서 Na2 얘는 하나. 끝. 붙었을 때 양이온의 총값과 음이온의 총값은 같아야 돼요. 양이온의 전하량 총값과 음이온의 전하량 총값은 같아야 된다고. 얘는 1이고 얘는 2니까 얘 플러스 2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얼마를 만들어? 플러스 2 만들어야 되니까 2마리가 필요하죠. 얘는 한 마리면 되죠. 그래서 2대1로 결합해. 그래서 보통 이거를 쉽게 뭐라고 하냐? NaS 쓰고 요거를 앞으로 요 숫자를 뒤로. 그러면 Na2S 이를 생략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 Mg2 플러스 Cl 마이너스 최소 공배수 얼마? 2. 몇 마리 필요해? 2를 만들려면 네? 얘가 2인데? 아, 한 마리. 그럼 Mg는 몇 마리? 한 마리. 얘는 몇 마리 필요해? 2마리. 그래서 Cl2 그렇게 쓰면 돼. 중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요거를 앞으로 요 숫자를 어디로? 요렇게 한다면 약분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 예를 들어서 그거야. MgO가 되겠지? 그래서 2는 여기로 이렇게 가면 Mg2O2가 되지.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해? 약분하면 Mg 근데 얘 최소 공배수가 그냥 2지. 몇 마리 필요해? 한 마리. 얘는 한 마리. 그래서 MgO가 정답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야. 요거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몇 마리가 필요하고 얘가 몇 마리가 필요한가. 그게 FM인데 더 쉽게 하려면
이렇게 거꾸로 쓰고 마지막에 뭐 하면 된다? 약분하면 돼. 그럼 마지막 어떻게 쓰면 돼? AI AL AL 알루미늄이잖아. AL 3 플러스 너희들이 배운 것 중에 거의 유일한 삼가 양이온이에요. 너네 삼가 이온은 얘하고 분산이온? 그 정도만 삼가로 분산, 인산, 얘네만 삼가로 나오지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삼가는. 양이온 중에서 거의 저게 유일할 거야. 어떻게 화학식 만들면 돼 얘네들은? 불러봐. A2L2 A2? A2가 어딨어? 이거 원소야 임마. 뭔 이상한 소리. 알루미늄이라고 알루미늄. AL2 그리고 O3 그래 끝났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최소 공배수 얼마? 6 만들려면 몇 마리 필요해? 3마리 그래서 AL2야. 얘 몇 마리가 필요해? 3마리 그래서 O3 혹은 이렇게 쓰고 약분하려니까 약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이온 결합 화학식을 만드는 요령입니다. 내가 뒤쪽에 너희들 그 종이 준 것 중에 뒤쪽에 그 비율 다 들어가 있었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내가 좀 암기하라고 준 거 있었잖아. 거기 저기 다 있다고. 다만 요런 요령은 안 써 있어.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온 결합. 주기율 표상에서 왼쪽에 있는 새끼들은 전자를 버려야 되지. 누군가한테 줘야 돼. 왜? 남아. 아 씨발 이거 폭탄 이거. 누군가한테 줘야 돼. 주기율 표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받아야 돼. 근데 네가 너한테 만약에 그 남는 게 있어. 누구한테 줄래? 저 부산에 있는 애, 제주도에 있는 애 갖다 줄래? 아니면 바로 옆에서 씨 없어서 안전부절하는 애 줄래? 바로 옆에 있는 애한테 주겠지?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누굴 줘야 되는데 쫙 멀리 있는 애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애한테 줘. 주고 나면 난 뭐가 되지? 전자를 가지고 있던 거 남한테 줬어. 그럼 난 뭐가 돼? 전자 개수가 달라지는 놈들 뭐라고 불러? 조금 전에 이온이었잖아. 무슨 이온이 돼? 내가 갖고 있던 전자를 좀 딱 줬어. 난 무슨 이온 돼? 양이온이 돼. 받은 놈은 뭐가 돼?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바로 옆에 있네?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 그게 이온결합이야. 되게 쉽지? 불안하니까 갖고 있던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어이씨 누구 줘야 돼? 딱 줬더니 나는 플러스가 되고 쟤 마이너스가 되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근처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쫄꺽 붙고 그게 이온결합이야. 조금 전에 알루미늄이 있었고 산소가 있었는데 얘는 전자 3개를 누군가한테 줘야 돼. 몇 개를 줘야 돼? 얘는 2개를 받아야 돼. 근데 한 마리로 해결이 돼 안 돼? 2개가 합심해서 6개를 얘는 3마리가 합심해서 6개를 받아주는 거야. 이렇게 옆에 있는 놈한테 준단 말이야. 줄게 고마워 받았잖아. 줬더니 얘는 뭐가 돼? 양이온. 얘는 받으니까 뭐가 돼? 옆에 있지? 이게 이온결합. 즉 이온결합을 할 때는 결합해서 주고 뺏은 게 아니라 주고 받아서 이온이 됐으니까 붙은 거야. 서로관계를 똑바로 기억하세요. 이온결합이 뭐라고? 일단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버린 거야. 이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기 전에 무슨지 붙어?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돼야 돼. 자, 금속 이온과 금속 원소의 원자와 비금속 원자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줬으면 양이온이 되고 줬으면 양이온, 받았으면 음이온이 돼. 얘가 근처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으로 쩔꺽 달라붙어요. 이것이 이온 결합이다. 오케이? 이온 결합을 할 때 전자를 주고받아서 이온이 된 다음에 결합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표시해요. 대괄호 보여요? 대괄호 보이냐고. 그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첨자로 써있죠? 여러분들은 저 이온 결합을 볼 때 그 첨자부터 찾으셔야 돼.
그럼 전자 몇 개가 이동했는지 누가 붙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얘는 원래 누구였다는 얘기야. 시험에서는 요 11자를 안 써줘요. 지금 요 왼쪽 그림 새끼한테는 전자가 몇 개 있니? 몇 개 있지? 그런데 플러스가 얼마야?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는 원래 전자가 몇 개였던 놈이야? 그러니까 원자번호 11번 나침이었던 거야. 이렇게 알아내야 돼. 얘는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지금 전자가 몇 개 있지? 껍질이 3개야. 여러 개? 18개. 18개. 그럼 원래는 몇 개 있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니까 하나 받아서 18개라는 얘기는 원래는 몇 개 있었다? 즉 쟤는 17번 염소인 거야. 이렇게 알아내야 된다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 플러스 값을 안 보여주고 시험을 물어요. 그럼 저 원소가 누군지 그림을 보고 알아야 돼. 그 그림을 보고 아는 요령은 어떻게 한다고? 요거. 아 얘는 몇 개를 뺏겼구나. 아 얘는 몇 개를 얻었구나. 그럼 전자계수에서 요거를 더해주면 되고 얘는 요거를 빼주면 돼. 그러면 아 얘가 원소가 뭐구나가 나와. 오케이? 다시 한번. 이온 결합은 전자를 불안하니까 주거나 받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고 걔네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떡 붙는 거를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문제 무조건 이런 거야. 한 문제야. 그래서 조금 전에 이온 결합시키는 요령들 얘기했어요. 얘는 2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대 2 결합하면 되겠지? 그래서 CaCl2가 되는데 CaCl2가 뭐야? CaCl2가 뭐야? 이거 내가 이름 준 거야 외우라고. 왜 안 해요? 너만 시험 보고 싶어? 왜 대답 안 해? 알루미늄. 뒤질래? 알루미늄은 조금 전에 AL이 알루미늄이었고 이 미친놈아. 겨울에 많이 쓰는 거 염화? 칼슘. CA잖아. 칼슘이잖아. 칼륨이 K고. 이거 저 눈 올 때 뿌리는 거. 죽을래? 어디 CaCl2 가지고. 그 다음 공유결합. 공유가 무슨 뜻이냐? 도깨비 하면 죽여버릴 거야. 너 그 생각 했지 지금? 아니 그 대답을 한 놈이 있어서 그래. 지금 아주 오래됐지만 너네 빅뱅이 뭔 줄 알아? 가수. 나는 그때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라 TV를 거의 못 보고 살 때거든. 빅뱅이 2000년 초반에 데뷔한 애들이잖아. 2005년인가 4년인가 뭐 하여튼 그 무렵에 데뷔한 것 같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애들 가르치면 얘들아 빅뱅이 뭔 줄 알아? 이랬더니 여학생 하나가 손을 딱 들면서 거짓말 이러는 거야. 애들 막 웃고 난리가 났어. 나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빅뱅 노래를 해. 빅뱅이 뭔지 모르는데 그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겠어 못 알아듣겠어. 저녁 때 집 연구실 와서 빅뱅을 찾아봤더니 씨발 그때 당시 잘 나가던 가수들이더라고. 근데 걔네가 데뷔곡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되게 히트 친 노래가 거짓말이라는 노래였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근데 요즘은 공유하면 벌써 야 도깨비 나온 지는 벌써 한 5년 됐던데? 태양의 후예가 거의 10년 된 거더라? 아직도 재방송 엄청 나오는데? 아씨 오래됐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공유는 우리 거라는 뜻이야. 공유가 무슨 뜻? 네 거도 되지만 내 거도 돼. 전자를 주거나 받기가 좀 힘든 상황일 때 이때 야 나 수소 전자 하나 너도 수소 전자 하나 얘는 몇 개여야 안정이야? 2개면 안정이지. 그때 야 전자를 가운데 놓고 우리 이렇게 갖자. 그럼 얘 입장에서 전자 몇 개 됐어? 2개 됐죠?
얘 입장에서도 전자 두 개 됐죠? 이럴 때 요 두 전자를 반드시 쌍으로 움직이는 요 전자를 공유 전자쌍이라 그래요. 뭐라고? 공유 다시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는 홀수로 존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짝수로 존재합니다. 오케이? 즉, 나 하나 내놓을 테니까 너도 하나 내놔. 내 거기도 하고 네 거기도 해. 이 개념이 공유 전자예요. 공유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은 야 가져 라고 준 거지. 근데 공유 결합은 가운데다 놓고 네 거기도 하고 내 거기도 해. 이렇게 준 게 공유 전자야. 그러면 나머지 얘네들은 비공유 전자라 그래요. 공유가 안 된 전자, 비공유 전자. 그래서 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공유 전자하고 비공유 전자를 구분해야 돼. 그럼 그림상 어때? 공유 전자, 비공유 전자 구분하기 어때? 쉽죠? 이때 이렇게 공유 전자가 한 쌍만 있는 걸 단일 결합이라 그래. 공유 전자 한 쌍인 걸 뭐라 그런다? 단일 결합이래. 내 거기도 하고 네 거기도 해. 이 결합은 공유 전자가 두 개.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잘 봐야 돼. 쌍인지 개인지. 공유 전자 한 쌍은 공유 전자 몇 개? 두 개야. 쌍인지 개인지 시력 검사를 해요. 선생님 좀 희한해. 그냥 쌍으로 쭉 통일해서 가지 뭘 그럼 또 개로 사람 바꿔갖고 숫자 눈깔이 헷갈리게 그렇게 만드는 거야. 물이 바로 이런 거야. 산소는 8번이야. 산소는 몇 번? 8번. 그러니까 첫 번째 껍데기 전자 2개, 두 번째 껍데기 전자 6개 들어가. 그러니까 2개가 모자르죠. 어떻다고? 모자른 개수만큼 결합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몇 개 결합할 수 있다고? 모자란 개수. 옥텟을 만들 때 모자른 개수만큼 결합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단일 결합은 2개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소는 2개만 만들면 끝이지. 근데 하나 있지. 수소는 오로지 단일 결합밖에 못합니다. 수소는 무슨 결합밖에 못한다고? 단일 결합. 다른 결합이 쟤는 이온 결합 아니면 저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얘는 보통 둘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을 해야 되고 단일 결합 2개를 해. 이거 이중 결합 아니야. 단일 결합 2개라고 얘기해 돼. 뭐라고? 그럼 이중 결합은 뭐냐? 산소를 예를 들면 첫 번째 껍데기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껍데기 전자가 얘가 여기 2개 남이고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게 4개가 더 있어야 돼. 이렇게 6개가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요쪽에 또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 2개 놓고 두 번째 껍데기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2개를 놓고 나머지 위치에다가 4개를 놔.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면 8개 됐죠. 얘가 가운데다 놓은 거 2개 합쳐서 8개 됐죠. 얘 입장에서 놔도 어때? 8개죠. 그러면 공유전자가 총 몇 개가 됐어? 공유전자 몇 쌍 됐어? 얘들아 대답. 공유전자 몇 쌍 됐어? 2쌍. 이게 이중결합이야. 뭐라고? 단일 결합은 전자쌍이 한 쌍이야. 근데 얘는 몇 쌍이야? 2쌍. 이게 이중결합이야.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이런 거를 보통 얘는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씩만 모여. 그럼 이거 단일 결합을 못해.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 긋잖아. 그럼 무슨 뜻? 보통 단일 결합을 못해. 산소와 산소 짝대기 2개를 걸어. 산소와 산소 짝대기 2개를 걸어. 그럼 이중 결합을 못해요.
질소와 질소는 삼중결합이야. 즉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할 때 거기에는 공유결합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그러면 질소 하나 더 빼야지. 질소 7번. 첫 번째 껍데기에 2개. 두 번째 껍데기에 여기다가 3개를 넣어야 돼. 그리고 여기다 2개 빼라. 그러면 첫 번째 껍데기에 2개. 두 번째 껍데기에 이렇게 하면 얘 입장에서 바깥 껍데기 8개, 얘 입장에서도 8개 됐지? 그럼 공유전자가 몇 쌍이야? 요게 공유전자야. 몇 쌍이야? 3쌍이지? 이게 삼중결합이야. 사중결합도 가능은 하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배우지 않아요? 공유전자가 1쌍이면 단일결합, 공유전자가 2쌍이면 이중결합, 공유전자가 3쌍이면 삼중결합이야. 얘 이중결합 아니고 단일결합이 2개야. 내가 왜 똑같은 소리를 3번째 하지? 이게 이중결합이 아니라 단일결합 2개입니다. 이 소리를 왜 자꾸 반복할까? 저걸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미친놈들이 자주 등장을 해. 이 시간에 졸고 있던 애들은 분명히 그런 소리를 할 거야. 이거하고 이거는 어때 결합이? 딱 봐도 틀리죠? 이중결합하고 단일결합 2개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물분자 주고 이중결합이 2개다 이런 소리 하면 이 단일결합 2개니까 이중결합 이런 개소리 하는 애들이 있는데 단일결합하고 이중결합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야. 똑같은 거는 요 밑에 나왔죠? 산소. 이게 산소가 이중결합이고 질소가 삼중결합이야. 그림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오케이? 메테인. 가운데 탄소가 있어. 누가 있다고? 탄소는 6번. 그럼 맨 바깥 껍데기 몇 개야? 전자. 원자과 전자 몇 개야? 2개 빼면 4개지. 그럼 옥텟에서 몇 개 모자라? 4개 모자르지? 그래서 결합을 4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4족이 최대 결합을 4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합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오케이?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을 하잖아? 수소가 공유결합을 하면 헬륨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아. 근데 수소가 이온결합을 하면 전자가 없어요. 전자를 뺏겨. 수소 이온은 원자 핵만 있는 거야. 그래서 뭐와 뭐?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이 끝났어. 뭐와 뭐가 끝났다고? 요것도 한번 그려보세요. 요거 그릴 줄 알면은 나중에 내년에 진짜 편할 거야. 요거 그릴 줄 알면. 연습 많이 해야 돼. 특히 공유결합 요거 그릴 줄 알아야 돼. 요런 거. 이온결합보다 공유결합만 잘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온 전자가 어떻게 가서 붙는지. 이온결합보단 이게 나중에 더 잘 써먹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 조금 전에 요거 여기서 나오네. 앞에서 설명 다 했던 거. 이온결합 물질 여기에 다른 거 다 빼놓고 써놓으세요. 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라고 써놓으세요. 정확하게 금속 원소 플러스 비금속. 뭐라고? 여기다 뭐라고 쓰라고? 금속 플러스 금속 원소 플러스 비금속이라고. 야, 이게 아닌데?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라고 쓰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속적으로 쫙 붙어있어. 어떻다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속적으로 쫙 붙어있어. 그래서 플러스 하나 있으면 위, 아래, 좌우, 앞, 뒤에 마이너스가 쫙 붙어있어. 그래서 사실 따지면 6대 6결합이야. 근데 이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비율만 쓰는 거야. 뭐만 쓴다고?
비율.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고 화학식이라 그래. 뭐라고? 화학식 중에서도 실험식이라 그래.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지만 실험식은 비율만 써주는 거야. 뭐만 써준다고? 비율만 써줘. 왜냐? 이렇게 끝도 없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비가 달라진다. 이거는 조금 전에 이온 결합 만들 때 다 했었고요. 요 밑에 이거는 물에 녹을 때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으면 이온이 돼서 이온화돼서 물에 녹아요. 뭐라고? 이런 현상은 수화라고 해요. 수화. 물에 녹는다. 근데 수화라는 단어를 고등학교 때 다시 배울 거니까 2학년 때 다시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듣고. 이온이 음이온은 그림 잘 봐. 그림 잘 봐. 잘 보세요. 음이온은 수소가 둘러싸고 있어요. 잘 봐. 그림 보라고. 이 그림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양이온은 산소가 둘러싸고 있어요. 물 분자에서 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산소고 얘가 수소거든. 근데 물은 얘가 약간 마이너스야. 얘는 약간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음이온은 수소가 둘러싸고 있어. 잘 보면 수소가 둘러싸고 있어요. 음이온은. 양이온은 잘 보면 산소가 둘러싸고 있어. 잘 보면. 아이씨. 이건 좀 예쁘게 보이는. 이거 똑같은 그림인데 이거? 우리 책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이게. 확대. 야, 너 뭐냐? 아이씨. 너무 크게 그렸나? 여기 잘 보면 하얀색이 수소거든요. 그래서 염화 이온은 Cl- 염화 이온은 수소가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나트륨 같이 양이온은 산소가 둘러싸고 있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금속 이온 결합 물질은 비교적 물에 잘 녹아요. 어떻다? 이거 결합 방식은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 안 할게요. 비교적 물에 잘 녹는데 다 잘 녹는 건 아닌데 비교적 잘 녹아요. 왜냐? 이온 결합 물질은 극성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은 무슨 물질? 극성 물질. 극성 물질은 극성이 잘 녹아요. 이온 결합 물질은 무슨 물질이다? 이온 결합 물질은 전량 극성 물질인데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근데 물이 극성 용매야. 오케이? 극성은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은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되게 잘 앙금은 안 녹죠. 우리 앙금 15가지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 앙금이 더 종류도 여러 개지만 걔네들은 잘 안 녹지만 대부분 애들은 물에 잘 녹아.
잘 녹아서 이온화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근데 여기서 문제점. 시험에 잘 나오는 함정. 물에 녹으면서 이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온이 있던 게 이온이 떨어진 거지. 이온 결합할 때 미리 이온이 만들어진 거지. 물에 녹으면서 이온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이미 이 상태에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형식이라고. 이미 전자를 이렇게 줘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었던 게 따로따로 물속에 떨어져 나가는 거지 녹으면서 이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문장이 녹으면서 이온이 형성된다 하면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나와. 극성 물질은 극성이 잘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 끼리끼리 잘 놀아요. 끼리끼리 잘 놀아. 자,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 이온 결합 물질은 보통 고체로 존재를 합니다. 보통 고체로 존재하고 녹는점 끓는 점이 비율 되게 높아요. 그 밑에 써 있겠지? 어디? 화학식 얘기도 여기 나왔고. 야야야. 화학식. 실험식 구조예요. 무슨 구조라고? 실험식 구조. 분자 구조가 아니야. 분자 구조라는 독립된 하나의 물 분자 같이 독립된 구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한하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실험식 구조라 그래요. 무슨 구조? 실험식. 분자 구조 아니야. 분자 아니야. 이온 결합 애들은. 오케이? 여기서 보면 공유 결합 애들이 분자야. 누구라고? 공유 결합 애들이 분자야. 아이씨, 이거까지 해야 되는데. 공유 결합과 자, 공유 결합 물질은 또 써. 비금속끼리. 누구끼리? 비금속끼리. 즉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끼리야. 단 수소는 왼쪽에 있는 애를 끌고 올 수 있어.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거를 공유결합이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다음 중 분자식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야. 잠깐만. 야, 미안한데 다음 주에 나한테 문장 달라고 책상에 올려서 안 갖고 왔어. 넣을 수 있어? 그럼 사진 찍어서 보내줘? 오늘 왜 왔어? 너 다음 주에 꼭 얘기해. 너 과학 몇 점 맞았지? 기말이요? 응. 저 100점. 너 100점이었지? 내가 분산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냥 왔어. 지난주도 그냥 왔거든? 요번 주 어제쯤에 다 빼놓고 또 까먹고 그냥 왔어. 치매인가 봐. 공유결합,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거야. 그리고 표현할 때 분자식으로 표현해요. 뭘 표현한다? 분자식. 즉 하나의 독립된 덩어리를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화학식 중에서 뭐로 표현한다?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얘는 분자식 구조예요. 무슨 구조? 아까 이온결합 물질은 실험식 구조라 그랬지? 학교 선생님들이 분자식 구조나 실험식 구조라고 얘기하면 저 새끼들은 공유결합이구나, 저 새끼들은 이온결합이구나도 같이 떠오르셔야 된다는 얘기야. 특히 나같이 옛날 사람 있지? 젊은 선생님들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상대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잘 안 녹아요. 물에 잘 안 녹아요. 공유결합 물질은. 그래서 여기서 이게 구분이 나와야 되는데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거든. 공유결합 물질은 어떻고 이온결합 물질은 어떻다? 이걸 비교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여기 있다. 이온결합 물질 어떻고 공유결합 물질 전기전도성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오죠. 요거 국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요 표를 보고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을 구분해서 시험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는데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은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주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앞에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아우 깜짝이야. 잠깐만.